벤저민 프랭클린은 노년에 가난하다는 건 2번 죽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오웰은 돈이 없을 때 인간의 자존감은 사라진다고 했고, 장 자크 루소는 가난은 육체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늙어서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궁핍한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하나씩 빼앗기는 고통입니다. 병원 앞에서 망설이고 친구 모임은 피하게 되고 자식에게 말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며 하루하루 숨조차 쉬기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왜 노년에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삶의 숨통이 조여오는지 그 냉정한 6가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시고 오늘 이 이야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조여오는 첫 번째는 식당 메뉴판에서 가장 싼 것만 찾게 될 때입니다. 식당에 앉아 메뉴판을 펼치는 순간 먹고 싶은 건 많지만 눈은 가장 먼저 숫자부터 훑기 시작합니다. 입은 불고기를 당기는데 손은 김치찌개 7,000원에 멈춥니다. 단골 식당인데도 그냥 제일 저렴한 걸로 주세요라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지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줄이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없다는 건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선택권을 잃는 삶입니다. 누구와의 식사에서도 스스로 가장 작아지고 남이 시키는 메뉴 앞에서도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나는 이걸로 충분해요라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현실을 숨기기 위한 자기 위안이 됩니다. 그렇게 돈 없는 삶은 식탁에서부터 당신의 자존심을 하나씩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하고 계산이 두려워지고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 장인환 씨는 과거엔 외식하는 걸 즐겼습니다. 자식들과 고깃집도 가고 친구들과 칼국수 한 그릇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큰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 외 수입이 줄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이번엔 내가 한번 싸봐라는 말 한마디에 머릿속 계산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사면 이번 주 내내 라면으로 버텨야 하는데 결국 장 씨는 외식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점점 연락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함께 분식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돈가스가 먹고 싶었지만 3,000원 더 저렴한 떡볶이를 고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게 더 좋아. 손주는 웃으며 먹었지만 장 씨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왜 나는 내 입맛 하나도 마음대로 못 챙기나. 그날 이후 그는 식사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식비를 아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시작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이미 존엄을 잃는 길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도 자리도 말도 피하게 됩니다. 더 작아지고 더 위축되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식탁이 바뀌고 식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결국 인생 전체가 움츠러듭니다. 누구와 앉든 무엇을 먹든 당당히 고를 수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단 한 끼의 식사라도 내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노년에 절대 빼앗겨선 안 될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조여오는 두 번째는 병원비 걱정에 아픈 걸 참고 있을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압니다. 뻐근한 어깨, 저릿한 무릎, 쓰린 속과 답답한 가슴. 분명히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 가는 걸 미룹니다. 왜냐고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약값, 검사비, 교통비까지. 단순한 진찰 한 번이 통장에 주는 타격이 너무 크니까요. 결국 돈보다 몸을 덜 쓰는 쪽을 택하고 그렇게 병은 깊어지고 고통은 길어집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좀 쉬면 낫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 통증을 견딥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병은 더 악화되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서야 진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 병을 미루는 건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가 당신의 몸이란 겁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참고 참다가 결국엔 그보다 몇 배,
몇십 배의 비용과 고통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 동구에 사는 76세 한영자 씨는 어느 날부터 오른쪽 허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찜질로 버텼고 그 다음엔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병원에 가보라는 주변 말에 검사비가 더 아파라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진료받고 MRI라도 찍으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 거기서부터 막막했던 겁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텼고 결국 한밤중에 통증이 심해져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디스크 탈출증. 병원에서는 초기에 치료했으면 간단했을 걸, 지금은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몇십만 원이 아까워 참았던 통증은 몇백만 원짜리 수술로 돌아왔습니다. 퇴원 후 한 씨는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내 몸의 경고조차 무시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늙어 병원비가 무서워 참는다는 건 당신의 고통이 사회적 침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말 못하고 참고 있는 고통은 그 누구도 알아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자식도 병원도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저 괜찮아 보인다고 여길 뿐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당신의 몸과 감정은 방치되고 맙니다. 그래서 노년에 돈이 없으면 병원 문턱부터 멀어지고 병원 문턱이 멀어지면 내 몸에 대한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통증 앞에 무기력해지는 삶, 고통 앞에 침묵하는 삶. 그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은 생명이고 생명은 비용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늙어서 병보다 먼저 나를 조이는 건 통증이 아니라 그 통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 현실이 지금 누군가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조여오는 세 번째는 자식에게 폐가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를 때입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건 죄책감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얼굴을 보고 혹시 부담이 되진 않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움츠러드는 순간부터 돈 없는 노인의 삶은 가난보다 더한 고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눈치를 보고 용돈을 부탁하는 대신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며 마음속으론 외롭고 서러워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아무 말 못합니다. 내가 줄 건 없고 받을 것만 생겼다는 생각이 괜히 주눅 들게 만듭니다. 병원비가 부족해도 괜찮아, 그냥 집에서 좀 쉬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존재 자체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작아져야 하나? 이 생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존엄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자책감입니다. 결국 돈이 없는 노인은 스스로를 지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75세 김명자 씨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고정연금 40만 원이 전부였고 한 달 병원비만 20만 원이 넘다 보니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심장 두근거림과 현기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야 했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비만 수십만 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자식에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 그는 차마 전화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쓰러졌고 딸이 병원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김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힘들까봐, 나 같은 사람한테 돈 쓰는 게 부담될까봐 그 후로 그는 외출도 줄이고 식사도 한 끼로 줄이며 스스로를 자식들에게서 점점 지워가듯 살았습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관계가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말도 줄고 표정도 굳고 나는 괜찮다는 말이 자식과의 대화의 전부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부모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식은 진짜 괜찮은 줄 알고 거리를 둡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마음 둘 곳이 사라지는 현실. 그 숨막힘은 외로움보다 더 깊고 침묵보다 더 아픕니다. 자식에게 폐가 된다는 생각은 돈 없는 노인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마음입니다. 어느 날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점점 당신을 조용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도 당연한 인생의 순환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기대조차 죄책감이 되는 순간 노인의 삶은 더욱 작아지고 말죠.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조여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부터 말입니다. 늙어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줘요는 네 번째는 괜찮아요라는 말 뒤에 위축된 자신이 있을 때입니다. 괜찮아요. 전 이 정도면 돼요. 이 말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식사 자리에서, 모임에서, 병원 앞에서, 자식들과의 대화 속에서 처음엔 진짜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눈치 주지 말자, 남에게 폐 끼치지 말자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돈 없는 현실에서 나온 방어막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숨이 길어지고 뒤돌아설 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먹고 싶은 걸 꾹 참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난 원래 이런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감정은 감춰지고 자존감은 줄어들며 자신도 모르게 위축된 사람이 되어갑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더 이상 살펴보지 않게 되죠. 결국 스스로 작아진 모습에 더 외로워지고 더 고립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3세 최은자 씨는 자식들과 식사를 할 때마다 늘 난 이 반찬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비싼 음식은 부담될까봐 식당 가자 하면 집밥이 좋아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생일에도 선물은커녕 내 생일은 안 챙겨도 되라는 말로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욕심이 없으시니까 딱히 챙겨드릴 게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최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없는 사람처럼 비쳤나? 내가 너무 참았나?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내가 사실은 가장 많이 위축된 사람이었다는 걸. 그 후 최 씨는 변했습니다. 자식들과 외식할 땐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생일엔 작은 케이크라도 함께 나누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다는 말 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괜찮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마디씩 꺼내자 자식들의 반응도 달라졌고 가족들 속에 있던 최 씨의 존재감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어른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숨기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없을 때 그 말은 더 자주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 뒤에는 말 못할 불편함, 계산을 먼저 따지는 습관,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내 감정의 크기가 숨어 있습니다. 늙어 돈이 없으면 말조차 진심을 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가장 서글픈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줄이지 마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고 하지 않아도 당당히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괜찮아요라는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줘요는 다섯 번째는 각종 모임에 초대받고도 핑계를 대며 못 갈 때입니다. 예전엔 누가 부르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점심 모임이든 동창회든 경조사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수중에 현금이 넉넉지 않다는 현실이 다가오면 달라집니다. 모임이 생겨도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옷 걱정, 교통비, 식사비, 축의금입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이번엔 그냥 빠질게, 몸이 좀 안 좋아서 같은 말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안 나오는 사람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연락이 줄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결국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돈이 없어서 나가지 못한 건데 사람들은 마음이 떠난 줄 압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발목을 잡고 그 현실이 자꾸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모임 하나 나가지 못한 것으로 나란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같은 기분. 그것이 돈이 없는 노년의 깊은 고통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6세 김성대 씨는 과거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활동하던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 후 월세 단칸 방에서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로부터 동문 모임 초청을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입고 나갈 옷이 마땅치 않았고 회비며 식사비, 차비까지 합치면 10만 원은 훌쩍 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날 병원 예약이 있다,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로 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어느새 연락 명단에서도 사라졌고 모임 사진 속엔 익숙한 얼굴들만 남았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모임을 싫어한 게 아니야. 그냥 가진 게 없어서였지.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로움보다 서러운 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내 사정이었어요. 이처럼 늙어서 돈이 없으면 나가는 게 부담이 되고 안 나가는 건 죄책감이 됩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던 시간이 부담이 되는 순간부터 관계는 조용히 끊어집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는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줄기마저 스스로 끊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안 간다는 말 뒤에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존재는 모임 밖으로 밀려나고 세상과의 끈도 하나씩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당당함을 잃고 그 다음엔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나를 조여오는 현실입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 조여오는 여섯 번째는 아프면 끝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때입니다. 젊었을 땐 병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병원 갈 돈이 있었고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었고 회복할 체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늙어 돈이 없는 순간부터 병은 곧 인생의 종지부처럼 느껴집니다. 아프다는 감각이 들자마자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치료보다 비용이고 간병보다 민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잣말처럼 되뇌게 됩니다. 이제 아프면 진짜 끝이다. 단순한 통증도 불안감으로 번지고 검진 결과 기다리는 동안엔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병명보다 무서운 건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공포입니다. 보험도 다 해지했고 자식에게 손 벌릴 형편도 안 되고 통장 잔고는 몇만 원.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병은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처럼 자리 잡습니다. 나를 돌볼 여유가 없으니 그냥 버티다 죽는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이 공포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 그게 돈 없는 노년에게 가장 조용하고 잔인하게 다가오는 숨막힘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병보다 병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나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7세 임정애 씨는 몇 달 전부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 가자니 검사비와 약값이 걱정됐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에 병이 커질까 봐 더 두려웠습니다. 결국 참다가 한밤중에 쓰러졌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우편 배달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명은 신부전. 조기 진단을 받았더라면 약물로 관리가 가능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원비가 부담돼 일주일 만에 퇴원했고 임 씨는 스스로 말합니다. 이젠 아프다는 생각이 들기만 해도 공포예요. 그냥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싶을 때가 많아요. 이처럼 돈이 없으면 병을 앓는 게 아니라 병을 두려워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 두려움은 고통보다 더 깊게 들어와 마음을 누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오늘 밤에도 멀쩡히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누가 무심코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속으로 대뇌는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라는 외침. 그 모든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공포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병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매일같이 내 머릿속을 조여오며 단 한 번의 통증에도 이젠 끝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공포는 세상 누구보다 나를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게 무너뜨립니다. 그게 바로 돈 없는 노년의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조임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가난은 육체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고통은 고독보다 무력감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이제야 가슴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말 못하고 먹고 싶은 걸 외면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작아지고 늙어 돈이 없으면 삶 전체가 점점 조여옵니다.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노년을 지키는 최소한의 준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숨이 막히는 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모두 풍요로운 노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이후 24시간 안에 여러분이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저의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간접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더니 통장 잔고가 13,000원이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밀려있고 병원에서 준 처방전 들고 약국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려다 혹시 또 돈 얘기할까봐 조용히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다리는 시큰한데 집안엔 밥보다 한숨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인의 하루입니다. 무섭지만 이 현실이 바로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황희정승은 나이는 들어도 마음이 늙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만 가난 앞에선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법정 스님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준비 없는 가난은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더 이상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자존심이 됩니다. 친구 생일에도 못 나가고 비싼 고깃집 간다는 말에 괜히 연락을 피합니다. 주머니가 가벼우면 입도 다치고 마음도 다칩니다. 삶의 숨통이 돈이란 줄로 서서히 내 숨을 조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 돈이 없을 때 왜 삶이 조용히 무너져 가는지 그 비참한 5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눌러주시고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첫 번째는 친구들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듣기만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이번에 어디 다녀왔다더라. 거기 펜션이 참 좋았다. 이번엔 좀 비쌌지만 그래도 힐링이 되더라. 다들 돌아가며 한마디씩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나는 괜히 입을 꾹 다뭅니다. 말끝마다 돈이 섞여 있다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알지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가슴 한쪽이 쿡쿡 쑤십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나도 예전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하면 입도 다치고 표정도 굳어집니다. 이야기엔 섞이지 못하고 웃음도 어색해지고 자꾸만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 자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소외감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나는 빠져도 되는 사람인가?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 거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존재 자체가 투명해지는 느낌이 스며듭니다. 무서운 건 이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말엔 어디서 밥을 먹었다. 이번엔 제주도가 좋더라. 다음엔 해외도 한번 가보자. 돈이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는 늘 비용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요? 경험을 나누지 못하고 기억을 꺼내지도 못하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되면 점점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말을 잃고 관계를 잃고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5세 박정희 씨는 한때 여행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60대 중반까지는 1년에 2~3번씩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고 친목 모임에서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환으로 쓰러진 뒤 병원비와 간병비로 모아둔 돈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그 후론 한 번도 장거리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모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후쿠오카 다녀왔는데 스위스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고생했어.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모임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왜 요즘 안 나오냐고 물었지만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피곤하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대화에 낄 수 없어서였습니다. 내 얘긴 할 게 없더라. 나눌 게 없으니까.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제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밀려나는 일입니다. 대화에서 배제되고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고 나중엔 아예 초대조차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뚫고 들어오는 건 깊은 고립감과 침묵입니다. 침묵은 무섭습니다. 그건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감정 때문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꺼내도 되나? 나만 빠진 것 같네. 괜히 말 꺼냈다가 초라해질까 봐.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예 침묵에 익숙해집니다. 그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모임에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게 되고 전화를 받고 싶어도 차마 못 받게 됩니다. 기쁨의 순간엔 부끄러워지고 즐거움이 있는 자리는 어색해지고 결국 사람을 피하고 세상을 피하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점은 바로 대화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은 바로 그 투명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친구들의 이야기 앞에서 그냥 조용히 웃으며 듣기만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두 번째는 손주. 생일에 용돈을 못 줄까봐 전화 한 통조차 망설여질 때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축하하고 싶은 날일수록 마음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손주 생일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도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가도 끊어버리고 문자를 쓰다 지우고 결국엔 내일 하자 하며 하루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그 아이는 내가 어떤 날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축하한다고 말은 해도 줄 게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예전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주고 작은 봉투라도 하나 건네며 꼭 안아주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기만 해도 괜히 한숨부터 나옵니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맞나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 것 같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지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축하한다는 말조차 미안해서 꺼내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8세 이영자 씨는 두 손주가 있습니다. 손자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통장 잔고가 4만 원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비며 관리비를 빼면 남는 돈은 없었고 손자에게 줄 용돈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이라도 보러 가자는 생각을 했지만 괜히 쓸쓸해질까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전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가 생일날 전화 안 왔다고 서운해하더라.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처음으로 휴대폰 앞에서 울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마음까지 움켜쥐는 일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 생일엔 전화라도 꼭 걸자 다짐했지만 여전히 통화 버튼을 누르는 건 두렵습니다. 이번에도 줄 게 없는데 또 실망할까봐.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사랑조차 위축됩니다.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쌓이면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아이 입장에선 그냥 전화 안 온 할머니지만 그 안에는 줄 게 없어서 말을 못 꺼낸 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 어느 날부턴가 이 모든 날이 피하고 싶은 날이 됩니다. 전화 한 통에 담긴 축복조차 돈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이렇게 굳어집니다. 내가 사라져도 저 아이는 괜찮겠지.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 외로움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돈이 없으면 말수가 줄고 말수가 줄면 관계가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면 존재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일 축하한다는 한마디조차 망설이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저 용돈이 없어 전화를 못 걸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사랑하고 있음에도 다가가지 못하는 가장 안타깝고 아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노인의 하루를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이 조여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세 번째는 만나고 싶은 친구나 지인이 있어도 돈 걱정 때문에 연락조차 포기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 동창 혹은 같은 병원에서 우연히 친해졌던 사람. 문득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집니다. 한번 밥이나 먹자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결국 삼켜버립니다. 왜냐고요? 밥값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탈 돈, 식당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없을 때 사람은 보고 싶은 마음보다 지갑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쌓이면 결국 관계를 끊는 습관이 몸에 배입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보물이다라는 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조차 만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한 끼 밥값도 내기 어려운 처지에서 오랜만에 얼굴 보자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민폐 아닌가? 이번에도 얻어먹기만 하면 어쩌지?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의 문이 철컥 닫혀버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6세 조영호 씨는 군대 동기 중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1년에 두세 번은 꼭 만나서 국밥 한 그릇에 웃고 떠들었고 연금 받은 날에는 술 한 잔씩 건네며 서로의 노후를 위로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 조 씨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등록금 문제로 힘들다며 연금을 중단했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면서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올해는 얼굴 한번 보자. 그 말에 조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좀 바쁘다.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갑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론 연락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그 친구가 몇 달 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연락했어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소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인연을 포기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그리운 사람과의 거리를 일부러 두게 만들고 결국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벽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젊었을 땐 돈 없어도 만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말은 달라도 현실은 냉정해집니다. 밥값, 차비, 커피 한 잔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나이에 그냥 만나자는 말은 부담이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고통을 피하려고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일에도 조용히 지나가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고 나 없이도 다들 잘 지내겠지라는 자조가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그 순간 존재감은 사라지고 나는 단지 기억 속에만 남는 사람으로 퇴장당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를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숨고 결국 보고 싶은 사람에게조차 잊혀지는 겁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갑 사정이 그 모든 감정을 막아섭니다. 그때부터 노년의 외로움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 마음 단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조용히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은 그냥 참고 다음에 연락하자 하는 그 순간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네 번째는 친구와 밥을 먹어도 여행을 가도 머릿속엔 오로지 돈 계산만 할 때입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은 메뉴판 가격부터 훑습니다. 김치찌개가 13,000원이야? 차라리 순댓국 시킬까? 주문을 마친 뒤에도 계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친구의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은 전혀 다른 셈법으로 바쁩니다. 오늘 내가 계산할 차례였던가? 이번에도 얻어먹는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속으론 혼자입니다. 머릿속에선 지출표를 돌리며 자책합니다. 이 돈이면 며칠치 반찬 거리인데 한 달에 병원 2번밖에 못 가는데 또 줄어드네. 밥 한 끼가 미안함으로 변하고 여행 한 번이 불안으로 바뀝니다. 즐거워야 할 자리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같이 가자는 말이 고맙기보단 무섭고 내가 내게라는 말이 반갑기보단 창피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즐길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멀어지고 결국 그 자리는 다음번에도 피하고 싶어집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3세 이정아 씨는 5명의 친구들과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모두 비슷한 처지였기에 간단한 민박에 김밥 싸서 다니는 소박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새 친구들 중 몇몇이 자녀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좀 좋은 데서 자자, 고기 한번 구워 먹자, 온천까지 가면 완벽하겠다. 이 씨는 따라가면서도 웃으면서도 내내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숙박비 7만 원, 식사비 3만 원, 교통비, 간식, 입장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이후 다음 여행에선 핑계를 댔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그 말은 전부 돈이 없어서라는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진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여행 도중에도 이 씨가 카페를 피했던 이유가 그 한 잔의 커피가 그에겐 세 끼 식사만큼 부담스러웠다는 사실을. 돈이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즐겁자고 나선 자리가 자존감을 갉아먹는 시간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밥자리, 한 번의 여행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고통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끊고 외로움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즐거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대화 속에서도 멀어진 느낌.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사람을 만나고 돈 생각 없이 밥을 먹고 돈셈 없이 웃으며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노년에도 가능할 거라 믿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뉴판을 보며 마음 졸이고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그 무거운 시간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밥 한 끼, 여행 한 번.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혼자 삼킬 뿐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다섯 번째는 삶이 그저 하루를 버티는 일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 준비, 어제 반찬 그대로, 외출, 돈 들 일, 병원, 진료비가 부담이라 그냥 참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그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피로부터 몰려옵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희망이었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기대, 갈 곳이 있다는 활력,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고역처럼 느껴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걸 사 먹지 못하고 보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없고 심지어 전기세 아끼려 불도 최소한으로 켜둡니다. 그런 삶에 어떤 기대가 남겠습니까? 문제는 그 감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잊힌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으로 변합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79세 최문규 씨는 스스로를 사람 아닌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5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며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합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고구마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TV를 보다 졸고 오후엔 시장에 다녀오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듣다 잠듭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전화벨은 한 달에 한두 번 울릴까 말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젠 누가 나를 찾지 않아도 익숙해졌어. 근데 이게 사는 거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어. 그냥 버티는 거지 뭐. 그가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도 병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쓰임도 없이 남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삶이 버티는 일이 될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존감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정,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말 안 하고 지내도 괜찮아. 밥 한 끼 안 먹어도 어차피 혼자니까. 죽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말들이 무심하게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 삶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삶을 밀어내고 기쁨을 제거하고 존재의 이유를 지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워지는 과정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서 견디고 혼자서 삼키고 결국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너집니다. 지금도 많은 노인들이 나는 괜찮아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는 말 못할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은 어느새 일상화되어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이라는 무거운 틀로 굳어져 갑니다. 그것이 노년에 돈이 없을 때
가장 깊고 조용하게 목을 조여오는 다섯 번째 고통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노년에 가난하다는 것은 젊어서 잘못 살았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젊을 때 전략하지 않으면 늙어서 비굴하게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무너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 삶은 견디는 것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을 꾸준히 쌓는 습관이 노년을 바꿉니다. 하루 1,000원이라도 목적 있게 모으고 무조건 통장을 분리하며 정기적 지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을 위해 모으는 돈이 아닌 나를 위해 쓰는 돈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 걱정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작은 준비가 내 노년의 숨통을 지켜줄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님, 검사 더 받으셔야 해요. 근데 비용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간병인은 없으신 거죠? 보호자 없으면 입원은 어렵습니다. 정신이 멀쩡해도 돈이 없으면 끝납니다. 노인의 삶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본 한 노년 의학과 전문의는 단언합니다. 병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병이 오면 치료는커녕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약값, 병원비, 간병인 비용 모두 돈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노후는 곧 생존 투쟁으로 바뀝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6가지 순간이 바로 내일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노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평생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아이들 울음소리, 가족의 웃음, 아내의 된장국 냄새, 내가 손수 박은 못 하나까지 모든 인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이 바닥나자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관리비가 밀리고 보험료는 연체되고 냉장고는 텅 비어가고 전기마저 끊길 위기. 결국 결심합니다. 이 집 팔아야겠구나. 평생 지켜온 공간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단지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 한 줄을 스스로 지우는 겁니다. 내 손으로 꺼내는 이삿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찢고 현관문 손잡이를 마지막으로 잡을 때 손이 떨립니다. 몇십 년을 살았던 집인데 마지막 인사는 너무 허망합니다. 누구 하나 배웅해주는 이도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살던 76세 한영옥 씨는 남편과 함께 34년을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소득 없는 노년과 자식에게 폐 끼치기 싫은 체면뿐이었습니다. 연금도 없고 사보험도 없던 그는 기초생활비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쌓이는 관리비와 각종 고지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 좀 봐주세요.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팔릴까 두려우면서도 팔리면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몇 주 후 집은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원룸 보증금을 냈습니다. 욕실과 주방이 붙은 좁은 방, 창문은 도로를 향하고 있어 하루 종일 자동차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이삿날 밤 집 구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쫓아낸 게 아닌데도 이건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날 이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렇게 초라할 줄 알았으면 젊을 때 돈이라도 좀 아껴둘걸.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자식 뒷바라지와 생활비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 씨는 그 뒤로도 버릇처럼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집이 눈에 들어올까 두려워서입니다. 친구에게도 그 동네를 지나갈 일이 생기면 미리 그쪽은 피해서 가자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그 집은 여전히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은 재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세금이 무겁고 관리비가 괴롭습니다. 결국 평생 지켜온 보금자리를 내 손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이 순간 사람은 한순간에 낯선 세계로 밀려납니다. 거기엔 추억도 체면도 익숙함도 없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버티는 일상만 있을 뿐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내가 만든 공간에서조차 나를 거부할 때입니다. 집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사람은 존재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 집인데도 냉장고 하나 열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 눈치를 봐야 하고 내 인생인데도 하루 일과를 자식 기분에 맞춰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노인은 사람이 아니라 민폐로 전락합니다.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돈 없는 노인은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존이 오래될수록 자식의 표정은 변하고 말투는 차가워지고 결국엔 한숨과 눈총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무너지는 가족의 시작이며 노년 자존심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지점입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를 노인은 너무 잘 압니다. 엄마, 전기세 많이 나왔어요. 한마디에 움찔하고 이번 달은 외식 좀 줄이자는 말에 스스로 조심합니다. 그러다 돈 좀 들어올 때까지 며칠만 친정가 있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땐 마음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식 집에서조차 임시 거주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노인은 더 이상 부탁도 못합니다. 아파도 말 안 하고 보고 싶은 손주 얼굴도 멀리서만 바라봅니다.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TV 소리도 줄이고 눈에 안 띄려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결국 집안에 있어도 투명인간이 되고 맙니다. 경상남도 거제에 사는 최경자 씨는 73세입니다. 몇 해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가진 돈이 거의 바닥나 큰딸 집에 잠시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엔 딸도 사위도 따뜻했습니다. 엄마 여기 오래 있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3개월을 넘기면서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위의 표정이 굳더니 점점 딸마저 말이 줄었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달부터 요양원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최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파트 근처 원룸을 얻어 혼자 살게 됐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없는 방이었지만 딸 눈치 안 보면서 밥 먹는 그 공간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이게 진짜 내 밥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이 밉진 않지만 자식에게 의존했던 자신의 지난날이 더 밉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애틋함은 사라지고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거리만 생깁니다. 그 거리는 결국 같이 살 수 없는 간격이 되고 부모는 점점 말수가 줄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늙어 돈 없으면 자식에게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효자든 아니든 돈 앞에선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랑도 정도 결국엔 경제 위에 서 있어야 지켜집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같이 식사하며 웃을 수 있으려면 부모에게도 최소한의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늙어 돈 없다는 건 단지 가난한 게 아니라 자식 앞에서조차 작아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서러운 노후는 없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명절 아침 갈 데 없이 혼자 밥 먹을 때입니다. 이 순간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인데도 그날 아침 밥상 앞에 나 혼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인생 전체가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TV에서는 설날 특집이라며 온 가족이 모여 웃는 모습을 내보내지만 내 방엔 정적만 가득합니다. 전기밥솥에 하루 전 남은 밥을 데워 대충 김 한 장 올려 먹고 국도 없이 물로 넘깁니다. 이게 내가 쌓아온 인생의 끝이라니 자괴감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자식들이 나를 잊은 게 아닙니다. 연락은 옵니다. 엄마, 이번 명절은 못 갈 것 같아요.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차례는 나중에 지낼게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말 뒤엔 모시기 부담스럽다는 진심이 숨어 있다는 걸. 그런 문자를 받고도 괜찮다고 답장을 보낼 때 손이 떨립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부모인데 왜 이리 초라한 신세가 됐는지 억울하고 서글픕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운택 씨는 올해 74입니다.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수도권 외곽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 설날 정 씨는 아침 일찍 차례상을 차릴 준비를 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산 나물과 마른 반찬 몇 가지를 꺼내려다 뭐하러 이걸 차리나 하는 생각에 손을 놓았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 하나에 계란을 깨놓고 혼자 먹었습니다. 식탁 위엔 성냥갑만한 액자 하나, 아내의 영정사진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에 사는 노인 한 분이 전을 나눠주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정 씨는 눈물이 터질까 봐 문만 열고 감사합니다 하고 황급히 닫았습니다. 돌아서면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꼴인가? 그날 밤 정 씨는 TV도 끄고 불도 끈 채 불 꺼진 방에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제일 서러웠던 날이 그날이었다. 살아있다는 게 미안하더라. 명절 아침에 느끼는 고립감은 평소의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엘리베이터에 실린 선물 상자들, 다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SNS에 올리는 자식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나만 빼놓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하루는 시간도 느리게 갑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저녁엔 전파사처럼 깜빡이는 네온사인 불빛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되니까. 하지만 그 하루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돈이 있었다면 음식 몇 가지라도 사서 지인들과 식사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여행을 떠나 혼자라도 바다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나 자신에게 오늘도 괜찮은 날이라고 위로할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외로움은 가난을 타고 더 깊어지고 자존심은 부서진 그릇처럼 조각납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한 순간은 이렇게 명절 아침 고요한 방 안에서 찾아옵니다. 이때 느끼는 상실은 단지 자식이 안 온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듯한 절망, 그것이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병원비가 무서워 아픈 몸을 숨길 때입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어 그냥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 삶이 과연 사람다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늙어 돈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아파도 손 한 번 못 쓰는 현실이고 기침 한 번 하면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굴욕입니다. 병원은 돈 있는 사람이나 가는 곳이라는 말이 진짜처럼 들리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무너지고 맙니다. 진짜 지옥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파도 참아야 하고 참다 못해 약국에서 가장 싼 진통제만 찾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자고 해도 그냥 약만 주세요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고요? 검사비, 진료비, 약값까지 더하면 하루 밥값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려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돈 없으면 입 다물어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런 삶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병 자체가 아니라 병원 갈 용기가 사라집니다. 불안해도 무시합니다. 몸이 망가져도 모른 척합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도 가족도 지인도 없는 그 방 안에서 그제서야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충청북도 옥천에 사는 박영래 씨는 69의 허리디스크로 쓰러졌습니다. 원래는 가벼운 통증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찌릿찌릿했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가면 몇만 원은 깨진다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연금도 없고 아내마저 몇 해 전세상을 떠난 뒤 홀로 살다 보니 돈 나갈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게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꺾이며 그대로 거실에 쓰러졌고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멀리 있었고 전화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틀을 거실 바닥에서 버텼습니다. 밥도 물도 없이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8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이웃 주민이 찾아왔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병원에 왔다면 단순한 물리치료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술도 어렵고 회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박 씨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무엇이 박 씨의 인생을 망가뜨렸을까요? 병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을 방치한 것이 그의 노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병원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늙은이의 용기와 자존심을 쥐락펴락하는 무기입니다. 돈 없으면 병도 눈치 보게 되고 병원도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외면이 곧 인생의 끝이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통증을 참으며 약 한 알로 하루를 버티며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 채 잠듭니다. 이처럼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아픈데도 병원 한 번만 편히 가지 못할 때입니다. 그 절망은 단순한 가난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무너지는 절벽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다섯 번째 순간은 장례식이 두려워질 때입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뒤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섭습니다. 내관 하나 마련할 돈도 없고 상주가 될 자식도 없고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줄 친구도 없다면 그 죽음은 인생 전체의 쓸쓸한 종결선입니다. 병이 깊어지면 사람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유언장을 쓰고 유품을 정리하고 장례식장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그 준비조차도 사치가 됩니다.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시신을 수습하지? 자식은 바쁠 텐데 혹시 연락이 안 닿으면 어쩌지? 그런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엔 이릅니다. 차라리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인간은 죽음을 겁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백일환 씨는 올해 77입니다. 최근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드나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이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 자식들과는 오래전 연이 끊겼고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는 그를 조용한 어르신이라 부릅니다. 아무 일 없이 살았고 아무 사고 없이 늙어왔는데 그 마지막이 고요한 고독사가 될까봐 그는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 달 전 백 씨는 시청에 찾아가 조용히 묻습니다. 혹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직 건강하신데요. 백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미리 알아두려고요.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공무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후 백 씨는 인터넷으로 최저가 장례식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관을 가장 저렴한 나무로 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서 치르는 방식. 그렇게 하면 장례비가 15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조차도 지금 그의 통장엔 없습니다. 매달 30만 원이 채 안 되는 기초연금으로는 식비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문득문득 죽지 않기 위해가 아니라 죽었을 때 민폐 안 끼치기 위해 더 조심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하고 외출도 줄입니다. 그 스스로 말합니다. 지금 나는 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아직 돈의 공포를 모르는 것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죽음마저 준비할 수 없을 때입니다. 생이 끝나도 존엄은 지키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엔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그 작은 바람조차 사치가 됩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를 남손에 맡겨야 하는 삶, 그 순간보다 서러운 건 없습니다. 살아도 외롭고 죽어도 외로운 것. 이것이 돈 없는 노인의 마지막 그림자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여섯 번째 순간은 가고 싶은 데 있어도 한 푼이 없어 주저앉을 때입니다. 날씨는 맑고 햇살은 따뜻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펼치고 연인들은 셀카를 찍으며 웃고 있습니다. 나도 저기 가고 싶습니다. 단지 버스 한 번, 입장료 몇천 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될 것 같지만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그 마음은 그대로 접힙니다. 이 나이에 돈 없다고 나들이 한 번을 포기하는 현실? 이보다 더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노인은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여전히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봄엔 꽃을 보고 싶고 여름엔 바다 냄새를 맡고 싶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웃고 간식 하나 사 먹으며 나도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단 돈 10,000원이 없어 그 욕구는 늘 미뤄지고 그 기다림은 점점 체념으로 바뀌어갑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김정임 씨는 3년째 대구 근처 불로동 꽃단지를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그곳으로 꽃놀이를 간다고 사진을 보내오면 그녀는 예쁘다, 잘 다녀와라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그곳은 버스로 왕복 2번이면 되는데
그날 하루 식비가 빠듯해 그냥 소파에 앉아 TV로 꽃구경을 대신합니다. 심지어 손주가 할머니도 같이 가요 말해도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할머니는 집이 편해. 그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돈이 없을 뿐입니다. 몇 해 전 동네에서 친구들과 봄소풍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녀는 가장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난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 그 말 뒤엔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 씨는 오래된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직접 손으로 써둔 가보고 싶은 곳 10군데. 해운대, 경복궁, 속초, 합천 영상 테마파크 하나도 못 가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어서입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건 젊은 사람의 말입니다. 나이 들어 버스 갈아타는 것도 힘든데 주차비, 입장료, 간식비까지 계산하면 하루 외출은 큰 부담입니다. 돈이 없으면 삶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모든 것 앞에 포기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게 매일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마침내 바람조차 갖지 않게 됩니다. 삶은 움직임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도 따라가야 살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마음은 갇히고 몸은 굳어집니다. 그게 하루, 한 달, 몇 년을 이어지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나가는 법을 잊고 느끼는 법을 잊고 결국에는 사는 법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단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을 참고 가고 싶은 길을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할 때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박탈감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존재감마저 부정당하는 철저한 무력감입니다. 이보다 더 가혹한 노후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고 주저앉기만 한다면 남은 생은 계속 무너질 뿐입니다. 적게 벌어도 확실히 모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매달 일정 금액을 무조건 먼저 저축하십시오.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통장에서 따로 빼두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둘째, 지출을 기록하십시오. 자신이 어디에 새고 있는지를 알아야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퍼주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넷째, 단기 알바나 돌봄 일자리, 재택 업무 등 소액 수입이라도 끊기지 않게 이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복지제도, 무료 혜택, 공공서비스도 내 권리입니다.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늙어도 내 힘으로 사는 삶, 그 자존심을 되찾는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없었으면 난 진작 병원 신세였을 거야. 그날도 내가 이틀을 밥도 안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따뜻한 죽 한 그릇 놓더라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은 아직 따뜻합니다. 돈보다 사람이고 약보다 안부 한마디입니다. 65세가 넘으면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그 선물을 빛나게 해주는 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5명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들이 곁에 있으면 나이 들어도 고요한 행복이 따라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친구는 아무 때나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전화했는데 바로 받아주는 사람, 지금 당장 밥 먹자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나와줄 사람,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파괴합니다. 병보다 빠르고 가난보다 아픕니다. 노인이 되면 자식도 가족도 사회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남아있는 단 한 사람, 그 친구가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슬픈 이야기도 재미없는 일상도 사소한 걱정도 입 밖으로 털어놓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노인의 삶은 정지된 시간 속에서 갇히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생각을 키우고 생각은 외로움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삶을 갉아먹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다 문득 울컥하고 TV 속 사연에 괜히 눈물이 나며 문자 하나 없는 휴대폰을 멍하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반복될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한 명입니다. 어떤 대단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같이 걷자, 시장 한 바퀴 돌까? 김치 좀 덜어줄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내 민낯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 마음이 아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말없이 손만 잡아주는 그런 사람. 그 한 명만 있다면 노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사는 78세 강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을 문 닫고 지내며 점점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외출은 배달음식 수령이 전부였고 가족이라곤 외국에 사는 딸뿐이라 하루에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씩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마철 비오는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할머니와 우산을 같이 쓴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우산 하나 같이 쓰실래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도 나누고 가끔 같이 병원도 다니고 명절에는 떡국을 함께 끓였습니다. 어느 날은 강 씨가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바로 이 친구가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강 씨는 끝내 구조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에 동행해 병원 수속까지 도왔습니다. 강 씨는 회복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겁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처럼 친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쓰러짐을 알아주는 사람, 그 하루의 공백을 눈치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는 체면도 계산도 경쟁도 없습니다. 순수한 존재감 하나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늦기 전에 만들고 있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65세 이후 삶의 승패는 단 하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노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 곁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 늦기 전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친구는 돈으로 우열을 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은 연금이 얼마래? 걔네는 자식이 해외에서 돈 보내준다더라. 요양원도 싼 데랑 비싼 데랑 천지 차이지.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쉽게 오가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밥값 얘기부터 나옵니다. 여행 얘기를 하더니 은근슬쩍 자랑이 섞이고 집 크기, 손주 용돈 액수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친구가 아닙니다. 지갑을 비교하며 마음을 줄 세우는 사이엔 편안함이 없습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돈을 기준으로 상대를 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든 적든 밥을 사든 얻어먹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 돈 냄새 없는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금이 든든하지만 자식이 병들어 고통받고 누군가는 월세살이지만 마음만은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 현실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단지 통장, 장고나 자식의 성공만으로 우위를 나누려는 사람은 결국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친구가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입니다. 밥값을 냈다며 생색을 내거나 자식 자랑을 수시로 하며 넌 뭐하고 사냐는 식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친구와의 시간은 쉼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반면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밥값을 먼저 내고도 다음에 너 사줘 한마디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행 얘기를 꺼내며 넌 무리하지 말고 가까운 데라도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랑이 아니라 고민을 나누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돈 얘기를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이 들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정호선 씨는 74세입니다. 젊을 때 무역업으로 꽤 성공했지만 IMF 때 모든 걸 잃고 지금은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그런 정 씨에겐 고등학교 동창인 박영태 씨가 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 둘이 매주 한 번씩 서로 번갈아가며 만나 단골 백반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점입니다. 백반 가격은 8,000원, 박 씨가 낼 때도 있고 정 씨가 낼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정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태는 돈이 많아도 나한텐 전혀 그런 티를 안 낸다. 오히려 나보다 더 검소하다. 우리 둘이 50년 넘게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가 한 번도 나를 돈으로 판단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 실제로 박 씨는 명절에도 정 씨를 먼저 챙기고 소소한 선물도 항상 같이 나눈다는 마음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정 씨는 누구보다 부유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내 사정이 달라져도 나를 똑같이 대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언젠가 그 칼날을 나에게도 겨눌 사람입니다. 반대로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친구는 인생 끝자락에서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사람입니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비교가 아닌 인정으로 살아야 편안해집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재며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런 친구는 끝까지 남습니다.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지만 진짜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늙어 행복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세 번째 친구는 내 허술함을 비웃지 않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문을 잠갔는지 자꾸 확인하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계산하다 거스름 돈을 틀리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완벽했던 내가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당황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함께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요즘 왜 그래? 정신이 없네. 나이 들었나 봐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먼저 웃어줍니다. 깜빡한 일도 웃음으로 넘기고 허둥지둥하는 내 모습도 귀엽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나이 들어도 주눅 들지 않고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느려지고 부족해집니다. 잊고 실수하고 헷갈리고 넘어집니다. 그럴수록 곁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비웃고 면박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점점 입을 닫게 되고 결국 혼자 있으려 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술한 나를 따뜻하게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은 마지막까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 친구와 있으면 실수가 부담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대화의 소재가 되고 시간이 지나 그땐 그랬지 하며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영부 씨는 76세입니다. 그는 요즘 자기답게 늙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시장에 나갔다가 김치 2통을 계산 안 하고 들고 나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본인도 몰랐던 그 상황은 10분쯤 지나서야 깨달았고 허겁지겁 돌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날 저녁 친구 정경애 씨에게 전화로 털어놓았습니다. 경애야, 나 진짜 도둑되는 줄 알았어.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하, 넌 아직도 김치 먹고 싶은 게 그렇게 급했나 보네. 다음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체크해 줄게. 정 씨는 상황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쾌하게 넘기며 함께 웃어줬고 그 순간 이영부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늙고 있다는 걸 무섭지 않게 만들어줘.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치매방 집안장이라는 농담 섞인 별명을 붙이고 번갈아 장보기를 함께하며 실수를 체크해주고 웃음을 나눕니다. 나이 들수록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허술해지고 때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창피함이 아니라 괜찮음으로 나를 감싸주는 사람, 바로 그런 친구가 있어야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실수를 웃어넘겨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노후입니다. 65세 이후 삶에서 실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 실수를 함께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는 잘못했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기억이 깜빡해도 발음이 꼬여도 말이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허술하게 보지 않고 그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 한 명 지금 곁에 있으십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허술한 순간에도 웃어주는 마음이 결국 당신에게도 웃음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실수해도 괜찮아지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함께 해주는 친구,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네 번째 친구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이유이자 하루를 견디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무렇지 않게 깨지는 순간 마음은 무너집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 아이고 깜빡했다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젊을 땐 그런 실수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 들면 그 한 번의 바쁨이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괜찮은 척해도 속은 허전하고 서럽습니다. 노인의 하루는 누군가와의 약속 하나로 빛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옷을 고르고 머리를 빗고 평소보다 일찍 밥을 챙겨 먹습니다. 마음이 먼저 나가 있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그러다 그 약속이 깨지면 비워둔 시간까지 공허해집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입고 나갈 옷을 다시 벗으며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건가? 나와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늙어선 약속을 지키는 친구 한 명이 보석보다 귀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쉽게 바꾸지 않고 잊지 않고 사소한 약속도 정성껏 지켜주는 사람. 그런 친구는 신뢰를 넘어 위안이 됩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은 늙은 마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단 한 번이라도 널 위해 시간을 비워뒀어라는 진심을 보여준 사람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사는 김지숙 씨는 75세입니다. 그녀는 20년 전 마트에서 일할 때 만난 친구 이복자 씨와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점심을 함께합니다. 둘 다 남편과 사별했고 자식은 외지에 있어 소식을 들을 길도 별로 없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약속이지만 지금은 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복자랑의 약속은 병원 예약보다 중요해요. 그날이 되면 전날부터 잠이 설쳐요. 옷도 챙기고 메뉴도 미리 생각해요. 그 친구는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항상 시간 맞춰 나타나요. 반대로 김 씨는 몇 년 전 또 다른 지인과의 약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영화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 10분 전 급한 일이 생겼다는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쯤 약속이 깨졌을 땐 김 씨는 아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쁜 거고 나는 그냥 심심한 노인네였던 거죠. 그렇게 인연은 끝났습니다. 친구는 꼭 오래된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늦게 생긴 인연이어도 작고 단순한 약속도 성실히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늙어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허름한 몸보다 더 아픈 건 나를 대하는 가벼운 태도입니다. 늙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특히 나와의 약속이 가벼웠다는 느낌은 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은 노인을 점점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처가 쌓이면 어느 순간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고립이고 결국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65세 이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아닌가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와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은 곧 삶의 동력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약속을 미루지 않고 지켜주고 바쁘단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 만약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이란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는 단 한 번의 약속 지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지켜낸 작은 신뢰가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단 한 사람을.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다섯 번째 친구는 혼자 있을 때 먼저 찾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꼭 내가 혼자일 때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깊을 때 조용히 문을 두드려줍니다.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 끝자락이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는 그 적막함입니다.
낮에는 소음 속에 묻히지만 해가 지고 방 안에 불을 켤 때 비로소 나 혼자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가끔은 그냥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고 싶고 문자가 울리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쁩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각자의 삶에 갇혀 나의 존재를 잠시 잊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지내? 라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0세 노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된 시간이 벌써 12년째입니다. 자식들도 외국에서 살고 있어 명절에도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설날 당일에 전화를 기다리며 전기장판을 켜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교회 친구 김말순 씨가 떡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어제 혼자셨죠?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나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말순 씨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말합니다. 그날 그 사람이 안 왔으면 난 아마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먼저 찾아와주는 그 발걸음 하나가 며칠치의 우울을 날려줘요. 노년의 외로움은 표현되지 않는 순간에 깊어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할 때 그 조용한 고립은 점점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용하네? 한번 얼굴 보자는 말 한마디가 눈물 나도록 고맙게 느껴집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반면 젊었을 때는 잘 어울리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끊깁니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남아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느낌만 더 선명하게 해줄 뿐입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라는 이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삶을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늙어서는 그런 친구 한 명이 곧 가족이고 희망이고 의미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병원 예약날을 기다리고 약국 영업시간을 기다리고 가끔은 자식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예상치 못한 친구의 방문이 끼어들면 인생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그냥 와주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얼굴 한번 보러 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내 삶도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찾지 않아도 내가 조용할 때 기척을 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은 기억 속에 찾아오지 않고 현실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어쩌면 막을 수 없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만히 곁에 있어주면 그 외로움은 견딜 만한 그늘이 됩니다. 노년은 결국 누가 나를 조용히 찾아와 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삶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늙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온기입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다 퍼주고 살아? 그러다 손해만 보고 혼자 남으면 어떡해? 이런 말 자식 입으로 들을 줄 몰랐습니다. 한평생 가족 위해 희생했고 친구 부탁에 몇 번이고 손 내밀었는데 돌아온 건 피로감과 거리감뿐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내가 안 아끼고 안 챙기면 누구도 나를 진짜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가족도 친구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기로요. 그게 노년에 꼭 필요한 생존 방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집 한 채 남겨줘도 욕먹는 게 부모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동생한테만 전세금 더 얹어줬어요. 아버지가 말도 없이 큰형한테 상속을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끝납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 남겨준 집 한 채가 어느 순간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정작 집을 물려준 부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듣고 남은 자식들 사이에서 뒷말의 대상이 됩니다.
자식은 결코 같은 눈으로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더 받았는지, 누구에게 먼저 줬는지 그 차이에 더 예민해집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아니고 고마움도 아니고 서운함과 불만뿐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이라도 남겨줘야지. 그 집 한 채를 붙들고 본인은 추운 방에서 전기장판에 몸을 말고 삽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형제끼리 싸울까봐 미리 증여하고 양도하고 급기야 자기 살 곳마저 포기한 채 월세로 나가 삽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을 알아주는 자식은 드뭅니다. 오히려 왜 저 사람은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았느냐, 왜 나에겐 미리 말도 없이 넘겼느냐, 심지어 그 정도밖에 안 남겼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9세 권순례 씨는 젊을 때부터 반찬 가게를 하며 딸 셋을 키워냈습니다. 60대 초반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힘으로 모은 게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녀는 큰딸에게 이 집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가장 힘들어 보였고 가까이서 자주 찾아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딸에겐 내가 죽고 나면 보험금과 예금으로 균등하게 줄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가족을 갈라놨습니다. 둘째 딸은 말없이 거리를 두었고 막내는 엄마가 편애하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명절 모임은 사라졌고 전화 연락도 끊겼습니다. 권 씨는 말합니다. 내 집 하나로 애들이 원수가 됐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야 했나 싶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겠어요. 더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가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식 간의 감정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부모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엄마는 누굴 더 사랑했나 봐요. 아버지는 늘 형만 생각하셨어. 그 말 속에는 진심보다 금전의 저울이 숨어 있습니다.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집 한 채 남긴다고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두고 분쟁이 생기고 오히려 살아생전의 사랑과 기억이 재산에 덮여버립니다. 그 집 엄마가 왜 큰언니한테만 넘겼는지 아직도 이해 안 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 문제로 우리가 가족인지도 헷갈렸어. 이런 말이 유산 다음에 남는 유일한 기억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오. 재산은 남기기보다 나를 위해 써야 할 도구입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따뜻한 밥을 먹고 내가 누울 침대가 있어야 합니다. 집 한 채 남겨주고 감동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왜 저 집은 누구에게 갔나 내 몫은 어딘가만 남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살아서 안 주는 게 답입니다. 그 집, 그 돈, 그 예금. 누군가에게 퍼주느라 남은 인생을 줄이지 마십시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으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은 나중에라도 스스로 챙길 줄 압니다. 얻는 법만 아는 자식은 결국 빼앗는 법도 배웁니다.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말고 누구도 기쁘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집 한 채를 남겨줘도 결국 욕먹는 게 부모의 현실이라면 차라리 그 집에서 내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낌없이 베풀었더니 나중엔 당연한 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밥 한 끼를 사줘도 병원에 데려다줘도 잔소리처럼 걱정을 해도 고맙다. 수고 많다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곧 그 수고를 기본값으로 취급합니다. 감동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걸 안 해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엄마는 왜 이번에도 음식 안 해줘요? 그 친구가 왜 안 챙겨줬지? 원래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잘해준 사람일수록 점점 더 그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그게 바로 늙어서 가장 슬픈 배신입니다. 정성은 처음에만 감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의무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원래 잘하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내가 준 호의는 쌓이지만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내가 한 배려는 남지만 그 감동은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멈췄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불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바뀌셨어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네요. 그 모든 말 속에는 당연했던 그 호의가 왜 사라졌냐는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4세 김복희 씨는 평생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쪽 제사를 챙기고 친구 생일이면 작은 선물 하나라도 꼭 들고 갔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명절 음식은 물론이고 손주 간식까지 미리 준비해 냉동실에 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김 씨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모든 관계가 갑자기 냉랭해졌습니다. 이번엔 엄마 못 하시겠네요. 우리끼리 대충 할게요. 아이고, 그럼 이번 생일 모임은 그냥 패스하자. 친구와 자식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다 멈춰버리더라. 고마운 게 아니라 편리했던 거였구나. 그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는 누군가에게 사랑이 아니라 편리함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 이후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음식을 하지 않았고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연락도 줄였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위해 요가 수업을 시작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한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보니까 사람이 보이더라. 나를 불편해하던 사람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구분되더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다 좋아할 거야. 이렇게 도와주면 언젠가 갚겠지. 정성을 들이면 그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정성은 익숙함을 낳고 익숙함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되돌아옵니다. 늙어서 상처받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해준 만큼 사람도 나를 배려해 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버릴 때입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누구 하나 돌아봐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위해 나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과 내 정성은 오직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시중을 들기 위해 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었던 과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나를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정성과 마음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게 바로 늙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을 줘도 배신당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정성은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서운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명절엔 먼저 연락하고 친구 생일은 잊지 않고 챙기며 자식들에게도 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음을 준 만큼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준 마음은 잊히고 서운함만 남아 가슴을 후벼 팝니다. 배신은 반드시 큰 일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끼던 친구가 어느 순간 등을 돌릴 때 가족이 그 정도면 됐지라며 모른 척할 때 힘든 일 겪고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조용한 배신입니다. 젊을 땐 그런 일에도 이해하자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나서 당하는 배신은 다릅니다. 이제는 회복할 체력도 위로받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5세 하재임 씨는 평생 옆집 친구 이순덕 씨와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장을 보면 서로 나눠 먹고 명절에도 함께 떡을 빚고 남편 장례식조차 서로 곁에서 도왔습니다. 하 씨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와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순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병원에 며칠 있어야 해. 입원 수속 좀 같이 가줄래? 순덕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며 변명만 했습니다. 결국 하 씨는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간호사에게 부탁해 겨우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순덕 씨는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간 그 일. 하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가 날 그렇게 쉽게 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 못 믿게 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뒤 마음이 서서히 소외되었다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나눠준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이제는 우리가 챙길 여유가 없다며 요양시설을 알아봤고 아들은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도 좋고 가진 것도 좋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과 거리감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순한 마음이라도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짓밟히는 게 현실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그만큼 쉽게 깨집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를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마음을 줘도 되는가? 이 행동이 나를 비워가는 길은 아닌가? 배신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이 마음을 다치게 하면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도 선택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정은 주되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하고 도움은 주되 조건 없이 퍼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대신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어떤 관계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라도 내가 나를 먼저 아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먼저 챙기다 다친 마음, 무너진 자존감, 헛헛한 감정. 그 모든 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젠 거꾸로 가야 합니다. 받기 전엔 주지 마세요. 지켜줄 사람인지 판단되기 전엔 다 퍼주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나 자신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늙은 인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 그건 남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가족이라도 내 돈이 끊기면 연락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즘은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이번 달엔 좀 어려워서요. 다음에 식사해요. 그 말 돈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전까진 연락이 잦았습니다. 생일 전엔 미리 전화가 오고 명절 앞두곤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 선물부터 생활비, 병원비, 카드값 자식이 힘들 때마다 내 지갑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하자 연락도 함께 끊겼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냉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보다 돈이 먼저였나? 그 질문 앞에 무너지는 건 부모의 가슴입니다. 돈은 나이 들어도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있을 땐 잘 챙기던 가족이 그 돈이 마르자 천천히 멀어집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빠서겠지, 피곤해서겠지. 하지만 한 달, 두 달 연락이 없는 날들이 쌓이면 확신이 됩니다. 아,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돈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8세 정영자 씨는 한때 자식 셋 모두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며 살았습니다. 작은 노점에서 번 돈이었지만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어 허리 굽히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관절염으로 일을 못하게 되자 용돈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었고 막내딸은 요즘 너무 바빠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먼저 전화해 봤습니다. 이번 주말엔 볼 수 있을까? 아, 엄마 애가 아파서 다음에 봐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 줄 땐 매일 전화하던 애들이 이제는 내 목소리조차 귀찮아하네. 지갑이 다치자 마음도 다쳤습니다. 정 씨는 이후 자식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고 남은 적금으로 자신을 위해 마사지 의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나를 챙겨야지.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나라도 나를 아껴야지. 이게 바로 수많은 부모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돈이 관계를 지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주는 부모가 더 편하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돈이 섞이면 관계는 타락합니다.
문제는 그걸 부모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는 언제든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없게 되는 순간 마음의 문도 함께 닫습니다. 그러니 늙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고 싶으면 내 삶이 여유로울 때, 조건 없이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의 해가 되지 않을 때만 줘야 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해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면 나의 존재는 돈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는 줬던 만큼 멈출 줄도 알아야 하고 사랑받기 위해 돈을 꺼내는 삶은 끝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돈을 내미는 건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부모가 되십시오. 이제 못 도와준다는 말 용기 있게 꺼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됩니다. 돈이 아닌 존재로 사랑받는 삶. 그것이 진짜 인간적인 관계이고 그 길은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애들 뒷바라지 다 해놨고 집 한 채도 남겨놨고 친구들하고도 척은 앉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 말 은근히 많은 노인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눈앞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자고 나면 괜히 서러워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너무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고 정작 내가 오늘 행복한지를 따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나중에 조금만 덜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행복도 미룹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은 미루고 가고 싶은 여행도 다음에 미루고 먹고 싶은 음식도 그 돈이면 애들 옷이나 사주지라며 참습니다. 그렇게 아낀 시간, 아낀 돈, 아낀 욕망의 끝에 남는 건 공허한 하루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이정분 씨는 남편 없이 2자녀를 키워냈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일하며 등록금과 결혼자금까지 마련했고 퇴직 후에도 손주들 등하교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욕심 없어요. 애들 잘 되면 됐지. 하지만 몇 달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장 이상 소견을 받고 입원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운 그녀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애썼지 난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네. 그녀는 퇴원 후 바뀌었습니다. 매일 1시간 산책을 하고 혼자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책을 읽고 노래를 듣고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매일 오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어차피 그게 진짜 내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살았든 돈을 많이 벌었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든 그 모든 건 지나간 기록일 뿐입니다. 기록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 그게 노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절대 남을 위한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 내 속은 허전할 수 있고 친구가 많아도 내 가슴은 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오직 내가 나를 위해 쓴 시간에서만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그 선택에서만 생깁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마음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늘 밝으셔서 그런 줄 몰랐어요.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을 감추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기 싫은 자리 가지 말고 하기 싫은 일 거절하십시오. 지금의 내 감정이 내 인생 전체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기분 좋은 게 그 어떤 가족의 성공보다 소중합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오늘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밥 한 끼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시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내 기분을 위해 쓰십시오. 그렇게 사는 하루가 쌓여야만 늙어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웃을 수 없다면 내일도 의미 없습니다. 오늘 행복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반짝이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